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짓는 것도 결국은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죠. 자,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른 미니 재건축인데요. 이번에 12월 16일에서도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래도 뭐 가끔 잠깐 짚어보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2-3년으로 매우 짧다. 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 갖는 건설회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장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장이 뉴타운 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이 8, 9, 11, 12, 13, 15구역 중 일부 사업장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주택 공급에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공급은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한다고 하니까 공급 자체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자체, 공급으로서의 효과까지, 영향까지 미칠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직 지금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음.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많이들 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더 활성화해주고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먹을 수 있는 데 이런 데들은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그거죠. 대단지 아파트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가로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아파트도 큰 길을 끼고 있고 역세권이고 뭐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고 뭐 진로가 깔끔하지 않다거나 뭐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짓는 것도 결국은 뭐 나홀로 아파트 개념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렇죠. 소규모 아파트보다는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 뭐 소품, 학교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초등학교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선호하는 거고, 기왕이면 우리 재개발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건데 이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니 물리적으로 이제 힘든 지역들이나 그러니까 기다렸다 다시 재개발하기 힘든 이런 지역들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닥 잡고, 또 정부가 또는 이제 서울시가 이 방향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수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기는 호반, 현대 뭐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에 보면 뭐 GS건설도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 다른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들 이거 먹으려고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도입이 뭐에서 됐냐면 재개발 대체가 원래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체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배동에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해서 이제 원래 도입한 거였어요. 2011년, 12년 이때. 근데 이제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도시 정비의 방식은 소블럭, 소규모 이런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하면 투자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 12.16 대책에서는 기존의 면적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되게 작거나 층도 되게 제한이 많았거든요. 좀 풀어주고 하면 뭐 나홀로 또는 나홀로지만
세대수가 뭐 최대한 500세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세대, 160세대하고 4, 500세대 단지 좀 다르지.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3, 400세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 아무튼 이런 근데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강남 쪽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 많아요. 가보면 이미 40년씩 된 8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면 또 강남이면 뭐 연립주택을 재건축해서 그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가격도 어느 정도 나가고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유인이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입지가 약간 빠지는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결국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사업상의 핵심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가는 과정에서 뭐 애로사항이 생기는 곳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예, 아무리 정부가 이제 또는 서울시가 인센티브로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업성 분석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박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 중심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확 땡긴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게 여기도 보면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그럼 다시 얘기하면 기반시설이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기부 채납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좀 만들고 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적용되기에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과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진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재고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소규모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집 팔고 새로 짓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냥 주택의 주거가 워낙에 낡아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 집으로 바꾸자. 근데 혼자 바꾸지 말고 같이 바꾸자. 이렇게 되면 결국 기반시설의 변화,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제약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뭐 8억짜리 아파트가 지고 나니까 10억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8억짜리 아파트가 지존보단 조금 더 좋아져서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애초에 그런 포지션인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왜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냐. 그렇죠. 낡은 네, 네. 집을 헐고 맞아요. 새 집 지어라.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많이 넣어라. 그게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뭐 그런 어떤 목적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한 거는 결과가 나오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가로주택 사업을 투자로서의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좋은 거는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노후돼서 낡은 집을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편한 수준의 주택의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임대 아파트 일정 % 이상 지으면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추진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보는 걸로. 재건축 초과액 환승 금액도 안 내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의장님 오늘? 좀 힘들었어. 왜요? 할 얘기가 별로? 아니 부동산 지금 아니 사람들 생각이 네. 부동산 시장 시황에 대한 게 되게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맞아요. 네. 가급적이면 좀 확실한 얘기 아니면 좀 그래도 잘 피해 가셨잖아요. 집지 않아야 돼. 지금은 조금 이제 저도 네. 눈치를 봐가면서 시장 동향들을 이제 좀 봐가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거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막 너무 나서서 얘기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미 결정이 된 상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뉴스들을 매일 보면서 네.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자꾸 시장이 올랐네 떨어졌네 안 올랐네 뭐 올랐네 뭐 풍선 효과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보이고 네. 뭐 누구는 피해자네 아니네 뭐 시장 음. 이런 어떤 입장에서 스탠스 입장에서 기사들이 자꾸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죄송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뭐 격려나 응원의 댓글도 있지만 또 마무리하시는 댓글도 있다 보니까 요새 또 네. 이 악플들 좀 달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심을 꽉 잡고 소신대로 네 별별 수다 하시는 걸로. 2020년엔 좀 네.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빡빡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살짝 위축되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자체가 관심 있었고 재밌었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